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모델링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볼 건데요. 이제 손해보험은 여기 보시다시피 실손보상의 원칙을 따라요. 여기에 더해서 손해보험의 이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뭐 건물 혹은 뭐 배,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보험 가액도 물론 법적 보험 가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거에 한해서 이제 보험 금액도 설정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 건물이나 배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물건의 가치를 항상 고정시켜 두기도 사실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요 실손보상의 원칙과 그 녀석들의 이제 가액을 잘 따져가지고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일정하지가 않죠. 요게 일정하지가 않고 고정된 그래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어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이제 실손 의료보험으로 가면 이제 모럴 해저드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뭐 기사 이런 거 찾아보신 분들은 이제 실손 의료보험 모랄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 자기 부담금 요게 늘어나는 과정을 이제 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부담금 그리고 도덕적 해이와 약간 이제 연관은 있는데 책임 한도액도 관리를 해야 돼요. 책임 한도액은 뭐냐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 배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전손이 났어요. 그래서 그 배 전체 가액을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게 되면 혹은 그 돈을 갚아줬을 때 회사에 너무 유의미한 타격이 있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뭐 전체 사고가 난다고 전손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보상하지 않고 어떤 리밋을 정해서 요만큼까지는 내가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해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익스포저 관리를 보통 한다고 하거든요. 회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요 두 가지가 증권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그리고 보상한도액. 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실무상으로는 뭐 디덕터블이라고 불러요. 혹은 그냥 디덕이라고 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보상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제 스템 교재에 있는 목차를 발췌를 해온 건데 여기서 보시면 폴리시 리밋이라고 중간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폴리시 리밋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리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Limit of Liabil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여서 이거를 LO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LOL이 얼마고 혹은 디덕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실무상으로는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챕터 요거를 통해서 공부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원래 기초 사고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할 때 확률 분포라고 배우는 거.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그 확률 분포에 이제 피팅을 하고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통계량을 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뭐에 대한 거였죠? 요게 기초 사고에 대한 거였어요. 써놨네요. 요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든 거예요. X라고 보통 우리가 쓰는 게 결국은 기초 사고였던 거였죠. 그런데 자 보시면 기초 사고가 아니라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기초 사고액이 그대로 뭐 손해액으로 전가가 된다면 X를 그대로 본인들의 확률 분포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디덕이나 혹은 리밋이 있는 경우에는 요 기초 사고가 그대로 보험자의 사고액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덕이 뭐 예를 들어 10억이다. 상당히 큰데 디덕이 10억이라고 치면 뭐 한 15억짜리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5억으로 카운트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때 요 5억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x가 정해졌을 때 y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고 혹은 x가 정해졌을 때 y를 매번 구하는 게 너무 귀찮다면
x와 y 사이의 어떤 관계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코에피션트, 계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 챕터에서 우리가 통틀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좀 하나씩 이제 콜리시 리밋, 뭐 디덕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 디덕터블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우리가 자기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자예요. 보통 계약자가 있고 보험에는 반대가 이제 보험자가 있죠. 보험사. 혹은 이게 왜 그냥 보험자라고 불렀냐면 요 계약자가 보험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 반대쪽에 있는 보험자가 누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재보험사가 됩니다. 혹은 재보험사가 또 여기 계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이제 뭐 제재보험사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와 보험자와의 관계는 그냥 이제 그 보험에 이제 누가 보상을 제공을 하고 커버리지를 누가 제공하고 누가 그 커버리지를 받는지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뭐 정해진 어떤 뭐 사람이 항상 계약자고 회사가 보험자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누가 피보험자가 되고 누가 보험자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피보험자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사람이 이제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고, 실손의료보험 생각하면 편해요. 실손.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보상 받을 수는 있는데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크기는 다르지만 자기부담금 항상 존재하죠. 혹은 또 비슷한 이제 손해보험의 성격을 띠는 상품들 생각해보면 돼요. 건강보험에서는 보통 이런 자기부담금이 있다기보다 이제 질병을 가지고 원래 기왕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입하는 걸 조금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면책 기간을 설정하는데, 요거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면책 기간이 아니라 자기 부담금 어떤 금액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면 자기 부담금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손해보험, 실손보상의 성격을 띠는 애들은 자기 부담금이 항상 있고, 얘네들을 이제 약간 가계 쪽에 좀 일반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에 가까운 형태의 손해보험인 거고, 화재나 해상 이런 쪽에서는 더 이 자기부담금 제도가 디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혹은 플러스, 자, 손해보험 안에 편입되어 있는 보험 종목도 뭐가 있었냐면 재보험이 있어요. 재보험에서도 오히려 가장 많이 이 디덕터블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왜냐면 재보험 중에 혹시 계리 리스크 관리 이제 공부 한번 해보신 분은 재보험에 어떤 계약 유형이 있냐 이런 거 이제 보신 적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초과 손해액 재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재보험은 보험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원수 보험에 대해서 어떤 파생되는 형태로 그걸 보상해주겠다 하는 계약을 이제 맺는 건데, 그 파생되는 형태 자체가 초과 손해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10억 이상의 클레임만 당신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10억 이상 클레임을 보상을 해주면서 최대 그 중에서 5억 한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사고가 났으면 10억 이상이니까 일단 10억 자르고 10억 보상이 가능한데 5억 한도가 걸렸으니까 요게 이제 5억 완전 전체가 다 이제 요 어떤 커버리지 한도 내에서는 전체가 다 보상되는 5억짜리 사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품이 될 텐데요. 이런 초과 손해액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상품 자체가 디덕과 리밋으로 이루어진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 쪽에서는 상당히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자, from ground up이라는 용어가 이제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하실 때 사실 많이 보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를 이제 기초사고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에서도 ground up이죠. from ground up. 그냥 바닥에서부터 사고를 쭉 잰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초사고액이고, 계약자, 그러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의 총 손실이 됩니다.
피보험자가 이제 보험 계약이 없었을 때 입을 만한 총 손실이 from ground up loss이고,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그로스 로스라고 이어지는데, 이 그로스 로스가 뭐냐면 이제 디덕이 공제된,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의 사고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 손해보험의 모델링을 하게 되면 결국 그로스로스로 일단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 돈이 얼마가 나갈지를 재야, 그게 우리가 수지상등을 맞춘다는 건 보험자 입장에서 수지상등을 맞추는 거죠. 보험자가 지출하는 금액과 보험자가 보험료를 통해서 받는 금액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로스로스 기준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스로스에 사실 하나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그로스로스 대신 넷 로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넷이라는 게 딱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네팅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순보험료도 넷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게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해당되는, 사고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얘기해서 넷 프리미엄인데, 넷로스랑 넷 프리미엄이랑 일치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넷로스가 되는데, 왜 그로스로스에서 멈춰 있냐면, 그로스에서 넷으로 갈 때 보통 보험자 입장에서 바뀌게 되는 거는 재보험의 여부입니다. 혹은 그 외 다른 출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계약을 그냥 재보험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다. 그러니까 떼어주는 거죠. 뭐 그런 것들까지 제외하고 나면 이제 회사 대 회사, B2B로 뭔가 이 손실이 정리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진짜 그 회사의 넷로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X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쳤을 때, 그 화재의 최초 사고 금액, 뭐 추산 뭐 손실이 어느 정도다 막 기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from ground loss고요. 여기에서 그 원수 계약에서 그 공장 주인과 보험자와의, 기초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뭐 디덕이나 혹은 리밋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면책 요건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험자 입장에서 사고 금액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로스로스. 그런데 그 원수 보험자가 다른 재보험자와 아까처럼 어떤 초과손해액 재보험을 맺는다든지, 혹은 뭐 비례로 이 사고 금액 혹은 보험료 중에서 50%는 다 너가 가져가라 라고 하는 요런 출제 계약을 맺었다든지 하면, 그 50%는 그 회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나머지 그로스로스 중에서 실제로 50% 출제했다 치면 50%만 남는데, 그게 넷로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린 굳이 지금 요거까지 막 고려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딱 그 맨 처음에 피보험자의 손실에서 최초 보험자의 손실로 넘어오는 요 과정만 좀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용어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요 용어 자체는 공부를 하실 때는 거의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이따가 보시면 그냥 확률 변수로 바뀌어요. 그냥 x라는 확률 변수를 쓰다가 뭐 y라는 확률 변수를 쓴다. 그럼 y라는 거는 이제 디덕터블이 적용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확률 변수로 구분을 해서 쓰기 때문에 요런 용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요런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고 금액의 감소가 일단 기본적이죠. 디덕이 적용이 된다고 치면, 이제 사고 금액이라고 치면 보험자 입장이겠죠. 보험자 입장에서 사고 금액이 감소하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디덕 이하 사고가 미보고되는 거에 따라서 기초 데이터의 변화가 있는데, 확률 분포의 변화예요. 기초 데이터 확률 분포가 바뀝니다. 아예. 미보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자기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실손의료보험이에요. 근데 내가 병원 갔는데 손해액이 한 15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 15만원 나온 거를 이제, 그러니까 처방비가 15만원 나온 거죠 지금. 이 15만원 나온 금액을 보험사에 알릴까요? 아예 알리지를 않죠. 왜냐면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15만원보다 더 크니까 보험사가 나에게 보상해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굳이 돈도 못 받으면서 보험사에 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15만원짜리 지금 처방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사의 이제 어떤 확률 분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자, 원래는 디덕터블이 있다고 치면 앞에 자기부담금 이전, 여기가 이제 사고 금액이에요. X예요.
자기 부담금 이전까지는 원래 0으로 깔리다가 그 이후에 x가 더 커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약간 옵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가 이제 뭐 PDF 확률이 이제 딱 이제 그려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여기가 아예 없습니다. 요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된다 했죠? 맨 첫 시간에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였죠. 요 전체 경우의 수가 완전 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요 앞에 자잘한 사고가 난 것까지 나한테 보고가 이루어져야 충분히 이제 표본 공간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요 전체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미 디덕터블을 뺐을 때 요게 양수인 것만 나한테 보고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여기가 약간 조건부 확률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겁니다. 요 전체가 이제. 그래서 요 확률 자체가 바뀌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려할지도 뒤에서 그래서 디덕터블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잠깐만 비교를 해보면 리밋은 우리한테 사고가 보고가 안 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다 보고돼요. 뭐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아무튼 보상을 해준다고 치면 웬만하면 나한테 다 보상이 이제 요구가 들어오겠죠.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데 대신 보험자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하고 잘라요.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가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밋은. 그런데 디덕은 이 앞에가 잘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요 빈도의 변화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사고금액의 확률 변수도 자기 부담금이 반영되면 달라지게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심도는 당연히 달라져요. 원래 사고금액보다는 요 앞에가 다 잘리고 원래가 이런 거였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심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요 앞에가 아예 보고가 안 된다고 치는 것까지 하면 마치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였다는 뜻이. 대신 요거랑 요거는 지금 x 값만 한번 축에 놓은 거고 확률 분포가 원래 이렇게 겹쳐져 있었겠죠. 어떻게? 요 겹쳐져 있었던 확률 분포가 이제 얘는 앞에가 잘리게 되면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약간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요건데, 자, 보시면 여기 노테이션을 조금 먼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플러스 로테이션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x-d에 자, 요런 노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민 값입니다. x-t의 최소값인데 누구와의 최소값이어야 이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0과 x-d의 죄송합니다. 최대값입니다. 플러스는 최대값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x-t 일단 d가 여기서 디덕터블 자기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부담.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일단 빼요. 원래 손해액에서 빼는데 손해액이 애초에 너무 작아버리면 자기부담금 뺐을 때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에게 음수의 어떤 손해액을 준다? 그럼 거꾸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돈을 준다라는 뜻인데 보험금을, 그런 건 없겠죠. 그냥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면 안 주는 거죠. 그냥 아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0을 옆에다가 붙이고 맥스 0과 그 녀석을 비교해서 더 큰 걸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가 음수가 나왔을 때 0이 더 크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 부담금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노테이션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x 요런 식으로 쓰는 노테이션도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요게 제가 아까 쓰려다 말했던 민값입니다. 대신 여기서 뭔가 0을 갖다 놓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요거 슈퍼플러스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요거 슈퍼플러스 이렇게 붙이면 이제 0과의 맥시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가운데 꺽쇠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그냥 민값이고 x와 요 d의 민값을 얘기합니다. 0과의 민값 얘기하려면 슈퍼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확률 약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걸 먼저 페이오프 형태로 x랑 d고 x가 이제 요 축에 있으면 민값이니까
처음에는 x가 더 작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d 값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d가 더 작아지니까 d로 멈춰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리밋을 표현한 거기도 하고요. 왜 리밋을 여기서 먼저 갑자기 한번 설명드리냐라고 하면 요 맥스의 0과의 맥스값, 그러니까 슈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분포 좀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맥스 함수가 간단해 보여도 나름 조건부 함수인 거죠. 0이랑 비교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요게 작으면 0을 고르고 0이 더 작으면 얘를 골라라 라고 하는 어떤 if문인 거예요. if문 컴퓨터로 치면. 근데 if문은 좀 우리가 확률 변수로 혹은 나중에 기대값 이런 거 계산을 한다고 치면 막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쩔 때는 이렇게 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서 갈라져 버리게 되고 요때 기대값 구하고 요때 기대값 구해서 더 해야 되는 식으로 아예 if문은 케이스를 갈라버려야 되는데 너무 그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확률 변수로 표현하기,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거는 요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x 마이너스 x에 꺽쇠를 하고 d로. 자,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아까 페이오프 형태를 한 번만 볼게요. 원래 x가 이렇게 손에 커지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x와 d의 작은 거 아까 얘였죠. 요렇게 해서 여기가 d고 여기서 이렇게 꺾입니다. 자, 둘을 뺀다고 쳐요.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앞에는 똑같죠. d 미만에서는 x나 x와 d 중에 작은 거 민값을 고른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뺐을 때 완전히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d인데 d부터는 얘가 뒤로 멈춰버리죠. 그럼 x-d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직선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요 x-d의 슈퍼 플러스 x-d와 0의 최대값을 고르는 겁니다. x-d와 0의 최대값. 앞에서는 그래서 0을 고르다가 x-d가 0보다 커지면 x-d를 고르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굳이 하냐? 나중에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뭐 기대값을 구한다고 쳐요. 그러면 얘 앞에다가 이렇게 기대값 expectation 이렇게 붙여서 뭔가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얘가 조건문이라서. 근데 얘한테 expectation 붙이면 expectation은 뭐 빼기 뭐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질 수 있었죠. 그래서 expectation x 원래 x의 기대값 빼기 x와 d 중에 작은 것만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확률 변수의 기대값, 요거를 우리가 물론 요것도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요거 알고 있다면 두 개를 그냥 빼서 요 슈퍼 플러스, 그러니까 디덕터블이 적용된 사고의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미리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요 x-d의 슈퍼 플러스 요게 바로 디덕이 적용된 그로스로스겠죠. 요거를 표현을 한 거고요. 요거의 기대값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싶다 이런 거고, 기대값을 알아보려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D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사고 금액은 무한대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신 D 이하는 굳이 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D 이하는 자기 부담금으로 사라지니까. 그리고 자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실제로 그럼 기대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떤 x는 기초사고였어요. 기초사고액이 딱 어떤 스몰 x 값으로 정해졌을 때, 그러면 그로스로스는 어떻게 되냐? x-d가 되겠죠. 우린 그로스로스의 기대값을 지금 재고 있는 거니까 그로스로스가 x-d가 되고, 대신 기초사고가 x로 정해졌을 때 요거라는 거예요. 확률 자체는 기초사고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의 pdf 확률 밀도함수 곱해서 적분하게 되면 요게 이제 자기부담금이 반영된 손해액이 되는데, 아직 뭐 하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디덕 이하 사고의 미보고, 아까 요걸 조건부 확률로 만들어버리는 요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은 겁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좀 더 이어서 해볼게요. 자, per loss, per payment라는 얘기가 요 디덕에서 나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머리 아파 하시는데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요게 자, 일단 per loss랑 per payment가 뭔지를 고민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디덕이 있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ground up FGU라고 부를게요. from ground up. FGU 로스 자체가 일단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 줄어든 게 그래도 전부 보험자에게 보고가 된다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0값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디덕터블이 한 20만원인데 10만원짜리 사고가 났어도 보험자에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 보험자는 그 손해액을 0으로 측정하겠지만 그 0이라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rom ground loss가 10, 10, 15, 25라고 했으면 디덕터블이 20이라면 0, 0, 0, 5가 되겠죠. 보험자 입장에서 데이터는 통계를 이제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요게 되는데 이게 원래 피보험자. 자, 그런데 요 밑에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일부 보고가 돼요. 뭐만 보고가 되냐면 우리한텐 그 디덕터블 이상 실제로 자기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0값은 미보고. 자, 그러면 아까 요 피보험자의 요 손해액에 대해서 아예 보고가 안 됩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0이 아니라 그냥 요게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5만 딱 찍혀요. 자, 보험자 입장에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 4번의 사고가 보고가 됐고 4번의 사고가 보고가 됐고 그 중에서 한 번이 오다. 자, 보시면 한 번의 사고가 보고가 됐고 그 한 번이 오다. 이 두 개는 그냥 이제 앞에 상황을 못 들은 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데이터가 나한테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고민을 해서 요 케이스를 처리하는 것과 요 케이스를 처리하는 게 결과적으로 기초 어떤 사고액은 동일한 걸 지금 가지고 한 거죠. 끝에 가서는 우리한테 동일한 결과를 줄 수가 있도록, 결과나 어떤 함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한테 이건 그래 주어져야겠죠. 요 과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디덕터블을 적용을 해서 0값인 거를 빼고 준 거다 혹은 안 빼고 준 거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함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는 돼야겠지만 그게 아무튼 알고 있을 때,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같은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per loss와 per payment예요. 보시면 이름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per loss는 그냥 로스 자체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보고되는 게 per loss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이제 로스, 손해 데이터가 다 오는 거고요. per payment는 하나하나의 지급 사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미보고, 0값은 미보고라고 했던 게 미지급이니까 미보고 한 거겠죠.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per payment가 요 밑에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되는 케이스만 우리에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의상 어떻게 가지고 있냐라고 이제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자,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for loss 사이즈, 요게 FGU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로스 사이즈를 X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자,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for the payment per loss, 요 앞에 payment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여기 per loss예요. 이따가 보실 per payment는 payment per payment라고 나와요. 그래서 앞에 payment는 그냥 이제 뭐 헷갈리시면 안 되고 뒤에 per loss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er loss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디덕터블 D자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노테이션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Y, L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per loss. 일단 Y 변수가 우리가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로스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확률 변수의 그냥 이제 노테이션이에요. X는 ground of loss를 많이 쓰고 Y는 보험자 입장에서 노테이션을 씁니다. 요 Y의 L per loss가 어떻게 그럼 정의가 되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사실 다 per loss 했어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X에서 D를 빼고 슈퍼 플러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0보다 크냐 작냐 요걸로 이제 얘기를 한 게
per loss 기준의 디덕터블 변수예요. 자, 그런데 얘는 the symbol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x-d의 포지티브 파트다. 우리 이거 다 이미 얘기했었죠. 그리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봤듯이 요게 풀어서 설명하면 max의 0과 x-d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에 대한 어떤 기대값, 결국 우리가 프라이싱을 하려고, 보험료를 계산하려고 하면 얘에 대한 기대값과 어떤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pectation YL이 나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expectation YL을 계산을 하려면 이 YL이라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알아야겠죠. 확률이고 YL이 어떤 값일 때, 스몰은 이제 작게 쓰면 그냥 어떤 특정 값으로 고정됐다는 거예요. 요 YL이 어떤 특정 값으로 고정될 때의 확률, 요게 이제 PDF가 되겠죠. 그러니까 F고 Y예요. 여기 밑에 보통 이렇게 대문자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주인공이 확률 변수 누구에 대한 거냐를 서술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여기서 보시겠지만 항상 다 붙어 있는 게, 이게 지금 X 하나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얘기할 땐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X라는 원래 로스의 확률 변수와 Y라는 로스의 확률 변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X에 대한 거야? 이거는 Y에 대한 거야? 요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밑에 많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이게 막 외워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새로운 확률 변수를 지금 정의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X라는 원래 확률 변수에서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이제 정의를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이 정의를 바꿔나갈 때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PDF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혹은 CMF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CDF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문제에서는 per loss의 뭐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됐냐, per payment의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이제 상황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자, 나는 확률 변수를 요러한 걸로 정의를 한번 할 텐데 요거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고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요런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왔을 때 그건 이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 확률 변수의 결국 핵심은 얘네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확률 밀도함수와 누적 확률 밀도함수를 구해서 그거 가지고 기대값 계산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럼 과연 새로운 걸 만났을 때 이 PDF와 CMF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요거를 이제 요 체계를 한번 공부를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건 누적이에요. 자, 보시면 PDF가 있고 확률 밀도함수가 있고 CDF가 누적 확률 밀도함수가 있어요. 얘는 누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뭐 이렇게 쓰죠. 자, 둘 중에 보통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누굴 먼저 만들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항상 얘입니다. 얘를 누적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보통 미분을 하면 많이 넘어갑니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왜냐면 요 누적 확률 밀도함수 요 넓이에서 특정 이제 순간이 PDF가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항상 얘를 만들어준다. 이 절차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게 이제 마주쳤을 때 새로운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먼저 누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쓰면 됩니다. F, 라지 F. 지금 누구에 대한 걸 하냐? 한번 여기다 써줄게요. YL에 대한 걸 합니다. 그리고 Y니까 여긴 사실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여긴 그냥 이제 변수 그냥 뭐 우리가 F하고 X 그냥 이렇게 쓰듯이 그냥 그 문자가 그냥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라지 Y로 원래 확률 변수를 표현했으니까 스몰 y라고 그냥 변수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 노테이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노테이션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 그 자체로 한번 풀었으면 됩니다. 헷갈리면. 확률이고 어떤 확률이냐? 요 YL이라는 확률 변수가 누구보다? Y보다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을 그런 확률을 표현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로 바꾸면 돼요? X에 대한 걸로 항상 바꿔야 돼요. X에 대한 것으로 치환. 근데 왜 치환을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YL을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확률 모델링 한 거는 X,
우리 기초 사고를 가지고 모델링을 한 거였죠. 그걸 가지고 YL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YL을 만들고 싶으면 기초 사고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꾸면 되겠죠? 요 상태는 X를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때 이제 X와 YL의 관계가 쓰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져오면 돼요. 이제 0이 되는 거는 그냥 아예 안 왔을 테니까, 자, 보시면 이게 누적 확률 분포예요. 0인 것도 그냥 뭐 0으로 그 앞에 누적 확률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굳이 이게 0이 되면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누적 확률이니까 x-d가 이렇게 d를 뺐을 때 y보다 작으면 다 되죠. 왜냐면 y보다 작은데 뭐 예를 들어서 x가 d보다도 작아서 뭐 음수면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y보다 작은 건 맞으니까 이 누적 확률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Pr에 x가 y 플러스 t보다 작으면 되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요 노테이션은 누구에 대한 걸로 바꿀 수 있어요? x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누적 확률 분포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f에 라지 f에 자, x를 주인공으로 바꿨을 때 x에 대한 확률 변수에서 누적 확률 분포인데 y 플러스 d 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요 YL 우리가 per 로스라고 부르는 녀석, 그러니까 디덕터블이 있는 상태에서 per 로스의 확률 변수의 누적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어떤 특정한 값, y는 그냥 어떤 미지수라고 했어요. 그 미지수 상태에서의 누적 확률 밀도 함수는 x 입장에서 보면 y 플러스 d까지의 누적 확률 밀도 함수와 같다.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동일한 게 나왔죠. 왜냐면 디덕터블이 어떤 d 값을 빼는 거니까 그 d 값을 뺐을 때 y보다 작은 상태가 되려면 원래 x 기준으로는 y 플러스 d보다 작아야겠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누적 확률 밀도 함수만 하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건 expectation이었죠. 자, 그럼 expectation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써놓긴 했어요. 요게 그리고 이미 써있네요. x-d의 슈퍼 플러스 요게 yL이었죠. 요거니까 자, 보시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d부터 무한대까지 d가 자기부담금이었죠. 자기부담금 이전에는 기대값 인테그랄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이 되니까. 자, d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어떤 걸 적분하면 됩니까? x-d에 fx dx라고 쓰는데 무슨 말이냐? 자, 딱 d 값이,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미상으로 y 값이 이제 내가 기대값을 계산을 해야 하는데 x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항상 그래서 x를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사고 기준으로 어떤 x 값이 사고가 나왔어요. 그럼 y 입장에선 그 값이 어떻게 치환이 되죠? x-d로 치환이 되죠. 디덕터블이 빠지게 되니까. 근데 그때 그러면 확률 밀도는 어느 정도예요? x 기준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의 특징은 지금 뭐만 보시면 되냐면, 보시면 확률은 x 그대로 가져갑니다. 대신 뭐만 바꿔요? 심도를 바꿔요. 확률 빈도죠. 그러니까 빈도는 x가 그대로 가져오는데 심도만 바뀌고 그 심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d 이하는 적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 밑에서 다른 노테이션 요렇게도 한번 쓸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굳이 제 생각에 요거를 뭐 이제 외워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요 sx가 좀 더 쉽게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데 뭐 굳이 외워놓기보다는 얘를 그냥 부분적분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요거 한번 부분적분 해볼게요. 요거를 부분적분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런 식으로 일단 s에 대한 걸로 요것도 그 부분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sx를 요거를 미분하면 fx가 나오는 거 아시죠? 왜냐면
sx라는 게 1-fx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라지 fx가 미분됐을 때 누적이 이제 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굳이 뭐 f로 안 하고 s로 하냐, 이게 f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요 무한대 놓고 d 놓고 해서 적분값들 위아래 아래 끝 빼줄 때 조금 무한대가 생겨가지고 번거로워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부분적분을 하려면 두 파트로 이제 나눠서 파트를 나누는 거죠. 부분적분은 요 두 파트로 나눠서 둘 중에 한 파트를 먼저 적분을 해줘서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x-d 말고 얘를 적분해서 살려줄 거예요. 살려줄 때 마이너스의 sx로 이렇게 살려줍니다. 하고 얘한테는 바로 위끝 아래끝을 때리면 됩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다시 똑같이 넣고 요때 이제 얘를 미분을 해야 되죠. 부분적분할 때는 얘 미분하면 요 1밖에 안 남네요. 마이너스 sx의 dx가 되고, 자 요쪽 파트 잘 보시면 무한대 넣으면 sx 생존, 이게 생존 확률이죠. 그러니까 누적 밀 1 라지 fx. 근데 무한대 넣으면 요게 1이죠. 그러니까 요거 아예 0이죠. 그러니까 누적 확률 생존 함수에서 무한대 넣으면 요거 0이니까 날아가요. 반대로 그러면 아래 끝 d 넣으면 얘가 0이 되죠. 그래서 날아갑니다. 아무튼 얘는 무한대랑 d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살아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탁 바뀌고 인테그랄 d부터 무한대까지의 sx dx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분 한번 이제 할 줄 아시면 요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굳이 이거를 뭐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per payment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잠깐만 지우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우는 동안 어느 정도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거 보시면 per payment는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고되는 사고만 가지고 확률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요 지우고 있는 파트에서 제가 맨 끝에 얘기한 건데 지우다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기대값 같은 거 이제 계산하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심도와 빈도가 있고 확률은 x를 그대로 쓴다고 했죠. 빈도는. 근데 per payment에선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빈도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빈도가 바뀔 거예요. 보고가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같은 어떤 x값이 특정 x값으로 정해졌을 때의 확률 밀도가 예정만큼 같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노테이션 어떻게 쓰냐? 여기 있습니다. y에 p라고 써요. yp는 심도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x-d의 슈퍼 플러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붙어요. 확률의 어떤 변화. x가 d보다 클 때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d보다 작을 땐, 아까는 d보다 작을 때를 그냥 0으로 쳤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0으로만 그냥 바꿨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CDF 이제 할 때 그냥 PR 뭐 y-d가 뭐 어떤 스몰 y보다 작다, x-d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작다만 표현하고 요 뒤에 조건이 안 붙었어요. 전체 확률의 표본 공간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요게 바뀝니다. 요게 차이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냐면, 이게 전체 어떤 확률 공간이 있어요. 모든 어떤 사고 확률 변수 x의 표본 공간 유니온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위에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하고 막 적분하고 했던 건 어떻게 확률을 잡고 한 거냐면, 자 x-d가 어떤 y보다 커야 이 per loss의 페이먼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 안에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x가 d보다 지금 큰 애들만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재려면 전체 유니온 분의 얘의 어떤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런데 per payment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니온이 A로 좁아져 버립니다. 요 바깥에 요게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안에서 내가 또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 이제 확률을 재려면 요 A라는 영역분에 내가 원하는 어떤 확률의 면적이 돼야 되죠.
얘는 전체 U라는 면적분의 내가 원하는 거. 요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을 이제 한번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자 누적 확률 이제 함수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데 probability 똑같아요. 일단 먼저 이렇게 그냥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하고 싶으면 걔를 가지고 한번 일단 무의식적으로라도 써보세요. f, 라지 f에 그 새로운 확률 변수가 어떤 x값 미지의 수보다 작을 때의 확률을 이제 한번 내가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probability yp가 x보다 작아야겠다. 이건 그냥 다시 쓰기죠. 약간 다시 쓰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yp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yp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요런 녀석이었어요. 근데 얘가 x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마찬가지죠. x-d가 라지 x보다 작아야 되는데 앞에와 달라지는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죠. d보다 작을 때는 인정을 아예 안 하겠다. d보다 클 때만 조건부로 한번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이거 넘어가게 되면 똑같죠. x 플러스 d보다 작거나 여기는 다 똑같아요. 앞에랑 계속 요게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넘어갈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 이제 실제로 확률로 만들 때 이거 고등학교 때 해본 적 있죠. 요 p의 a 바 b라고 하면 p의 b분의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되죠. p의 b 얘가 먼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a 교집합 b가 근데 자세히 보시면 d보다 x가 크고 x 플러스 d보다는 x가 작아요. 이렇게 닫힌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끝났으면 요거를 누적 x 이제는 다 x에 대한 주인공이 다 x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변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f하고 새로운 변수 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걸 다시 쓰기 이렇게 하죠. 그리고 xy 관계를 가지고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요.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f 이제는 x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fx가 x 플러스 d보다 이제 작을 때에서 d보다 작을 땐 닫아줘야 되죠. 이렇게 빼주면 되고 여기서 나누기 얘 같은 경우에는 d보다 클 때니까 1 라지 fxt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yp per payment variable에 대한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CDF를 만든 거예요. fxx가 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요거 그냥 이제 x 플러스 d 넣고 막 해서 하면 요거 누적 확률 밀도 함수 만들어졌으면 얘를 x로 미분하면 fyp의 x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에다가 yp 곱해서 적분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별로 그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할 줄만 알면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속 요 식으로 계속 외우려고 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예제를 통해서 굳이 저거를 이렇게 식으로 막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가 이렇게 있는데 좀 간단한 걸 가져와 봤어요. 자, x가 지금 유니폼이에요. 요거 뭐냐면 앞에서 따로 다루진 않았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0과 지금 0부터 100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니폼은 이렇게 써요. 유니폼 0, 100 해서 0과 100 사이에서 일정한 확률 밀도를 가지는 그런 분포예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게 되면 fx가 누적 확률 밀도 함수가 그냥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면 100분의 1이 돼요. 어디서? 0부터 x가 100일 때까지. 그 외에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이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자 0부터 100까지 요렇게 100분의 1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면적이 1이고 자 요런 애가 있어요. 얘가 원래 기초 사고예요. 그러니까 기초 사고가 0부터 100 사이에서 그냥 균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근데 디덕터블이 20짜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디덕터블이 20이 주어졌을 때 per 로스 기준에
요 기대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면 자 2의 y l 요거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항상 YL을 계산을 하는 거지만 우리 누구로 치환해서 아까 계산했어요? X로 치환해서 생각만 하면 돼요. 굳이 그거를 막 포뮬러틱하게 어떤 공식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X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X 입장에서 디덕터블이 20이 걸렸을 때 그러면 적분을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20부터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한번 Y 입장에서도 먼저 써보긴 할까요? 별로 의미는 없긴 해요. Y 입장에서는 0부터 80이 가능할 거예요. Y라는 이 퍼로스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0부터 80이 가능하고 자기 자신의 이제 확률 변수가 있겠죠. Y라는 어떤 미지수, 이건 적분을 하기 위한 자기 퍼로스의 어떤 미지수가 있고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봤던 f의 yl, y를 이제 미분 d, dy, y로 미분한 어떤 식이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우리 x로 할 거예요. 항상 적분은. 왜냐면 알고 있는 게 x에 대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때요? x 입장에서는 적분 자체를 애초에 20부터 100까지 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x가 20일 때부터 y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대신 x가 뭐 예를 들어 30이면 y는 10이 돼야 되죠. 그런 식으로 x-10 지금 요 y가 x-20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입장에서만 표현하면 돼요. 계속 x만 잘 생각하면서 대신 그 옆에 그러면 x 입장에서 표현한다는 거의 장점은 뭐냐? 여기에 누적 확률 밀도 함수를 그냥 x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20부터 100까지 x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x-20 그냥 합성되는 거예요. 이 yl이라는 녀석이. 요 녀석에 대해서 그 확률 밀도 함수 붙여서 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할 때는 뭐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를 전개해서 왜냐면 fx가 지금 100분의 1이죠. 이렇게 하기가 좀 뭐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적분 좀 뭐 잘 응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요거를 x를 x 플러스 20으로 약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여기가 x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돼서 이렇게 x만 남죠. 그리고 f에 x 플러스 20이 될 거고 0부터 80 범위는 반대로 20이 줄어드는 형태. 이렇게 그 적분할 때 우리가 배우긴 배우거든요. 평행이동한 거예요. 지금 평행이동. x 대신에 x 플러스 20을 넣으면 이렇게 다 바뀌면 식은 다 바뀌면서 대신 범위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마이너스 20씩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하면 편하냐면 자 0부터 80이고 x고 요걸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얘가 바뀌나요? f에 x 플러스 20 여기에서 뭐 여기로 옮긴다고 해서 요 y 값이 바뀌는 게 아니죠. 이게 장점입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의 1에 자 요것만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2분의 1의 x제곱으로 적분되고 80과 0 빼면 80의 제곱만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6400이고 나누면 200으로 나누면 3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자 얘까지 이어서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우리 뭐 하는 거냐면 expectation에 y의 p 계산을 할 거고 다 필요 없어. 이번엔 요것도 생략할게요. 굳이 안 쓸게요. x 입장에서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x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 똑같아요. x 입장에서는 20부터 100까지만 어떤 yp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때 x-20을 가지고 yp를 만들어낼 거래요. 그런데 그 옆에 붙은 어떤 특정한 x일 때의 확률이 아까는 그냥 원래 x의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자체의 확률이 아니라 표본 공간이 좀 바뀌어서 앞에 f20까지가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요거 아까 기억나죠? 요 전체 표본 공간에서 지금은 요 특정한 표본 공간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요 옆에 dx 이렇게 붙고 요 1-f20이 어떻게 되냐면 f20은 100분의 20이에요. 그죠? 요게 지금 제가 제일 쉬운 걸 가져왔으니까 0.8이네요. 요게 100분의 80 분의 어쩌고저쩌고니까 이게 5분의 4인데
뒤집히죠. 4분의 5를 그냥 개수로 꺼내면 되죠. 하고 앞에 꺼냈으면 마이너스 20에 fx의 dx 뒤에는 어떻게 돼요? 아까 위에 거랑 똑같죠. 얘랑 이렇게 가져올 수 있네요. 4분의 5에 32 4 8 32 해서 40.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0부터 100까지고 퍼 페이먼트인데 디덕이 20이에요. 20만큼 싹둑 잘려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20부터 100까지인데 요 20부터 100까지가 또 앞에가 아예 확률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퍼 페이먼트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저 유니폼에 20부터 어떻게 됐죠? 아니죠. 20부터가 아니라 20이 빠지니까 0부터 80까지로 이렇게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냥 아예 확률 변수 자체가 이게 yp는 요걸 따르게 변해버립니다. 퍼 로스에서는 0부터 80을 따르긴 따랐는데 요 앞에 유니폼이 될 수 없는 게 확률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생각하던 0부터 80이니까 유니폼이니까 딱 중간 40이 평균으로 찍히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할 때 뭔가 퍼 로스, 퍼 페이먼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앞에서 일단 기본적인 거 설명하긴 했지만 그런 포뮬러틱한 걸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대값은 뭐다? 기대값은 어떤 변수 곱하기 확률 밀도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가중 평균이에요. 근데 그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와 퍼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확률은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대값의 기본적인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한 거지 뭔가 외워서 한 게 아니죠. 요 함수가 바뀌어도 그래요. 바뀐다고 해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지 말고 그냥 그때 요렇게 내가 지금 x 항상 근데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x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 뿐이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뭔가 이런 예제 같은 거 풀 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디덕터블 좀만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디덕터블은 이제 오디너리 디덕터블이랑 뒤에 하나 더 디덕터블,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이라는 데로 나뉘는데 이거는 그냥 성질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반적인 자기부담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요거를 오디너리 디덕터블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부담금 이하 사고는 0이고 자기부담금의 초과 사고는 x-d를 보상한, 아까까지 그냥 계속 얘기했던 게 오디너리 디덕터블이죠. 아니 그러면 그냥 디덕터블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이름까지 붙여놨냐.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이라는 좀 독특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제 설명만 드리면 요런 식으로 페이오프가 생겼어요. 여기 D고 아까 우리 계속 그렸던 거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수한 형태의 자기부담금인데 일반적으로 요런 거는 우리 가게가 가입하는 뭐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데 많지는 않고 이제 재보험 계약 같은 거 할 때 요런 게 조금 있어서 요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형론에서 배우는 거 다 의미 없게 배우는 건 아니고 실제로 손해보험에서 이런 게 쓰여가지고 배우는 거니까 어디에서 쓰이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자기부담금 이하의 사고는 0인데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기부담금 초과 사고는 X,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그 페이오프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되고 여기서 갑자기 D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D였으면 애초에 D를 줘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바로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의 어떤 그 사고액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오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에 대해서 뭐 기대값 구하시오 이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새로운 식을 외워야 됩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아까 봤듯이 기대값이라는 거는 프랜차이즈라고 할까요? 요런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여기에 뭔가 변수가 오고 옆에 확률 밀도가 와서 그걸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분을 하고 자 D부터 뭔가가 생기네요. D부터 뭔가가 생기니까 또 D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겠죠.
대신 D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거 지금 per 로스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앞에도 그냥 확률이 있다고 치고 자 D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특정한 x값 그런 값이 나오는 어떤 x값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값을 보상을 하냐? x-d가 아니라 x죠. 아까는 x-d였는데 요게 달라진 거예요. 그럼 뭐만 바뀌어요? 그냥 원래 기대값이랑 똑같아요. 요 범위만 바뀌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달라지는 게 별로 없죠.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인데 그 와중에 또 퍼 페이먼트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fx 대신에 1-ft분의 fx 들어오면 되겠죠.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대값이 변수 곱하기 확률입니다. 그거를 적분한 겁니다. 요것만. 그러면 어떤 자기부담금이 들어왔을 때 변수는 어떻게 바뀌고 확률은 어떻게 바뀝니까? 요것만 고민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매번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디덕터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리밋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리밋 이제 디덕터블 얘기하다가 사실 거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라서 자, 보상 한도액 보통 이제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대 한도액 얘기하는 거고요. 자, 자기부담금을 적용한 이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한도액을 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고 금액이 100이에요. 자, 디덕이 먼저 20이 있어요. 증권에 리밋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리밋이 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한 80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디덕을 먼저 까요. 그러면 그로스 로스가 얼마예요? 80인데 그러니까 그로스 로스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디덕만 깐 어떤 로스가 80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험자의 로스, 그로스 로스로 바꿀 때 80을 가지고 리밋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밋이 70이라고 치면 7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덕과 리밋이 동시에 있을 때 누굴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까? 디덕을 먼저 적용해야 된다. 요런 뜻이에요. 자, 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뭐 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면 페이오프가 바뀌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대값 같은 거 계산할 때 페이오프 곱하기 확률 밀도 하는데 페이오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도 분포가 어떻게 바뀝니까? 페이오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 올라가다가 여기 어떤 리밋 보통 뭐 U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L이라고 써볼까요? L이라고 써면 요 리밋에서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험자 입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공장 같이 너무 비싸요. 이거 깨지게 되면 보험사가 일단 보험 가입은 해주는데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밋 설정해서 진짜 정 뭐 깨지면 요 리밋까지는 일단 보상을 해주겠다. 대신 리밋 설정하면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심도 분포에 영향을 주니까 보험료도 원래 거보다는 싸져야 되겠죠. 그게 얼마가 싸져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이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민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x와 L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x가 이제 실제 사고액 그리고 얘는 리밋.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아까 다른 노테이션도 배웠죠. 어떤 노테이션이 있었냐면 x와 L에 이렇게 꺽쇠를 아래쪽으로 해주면 이게 둘 중에서 민값을 취해달라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밋은 저렇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뭐 굳이 저어가지고 또 뭐 기대값 계산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 이제 챕터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요거 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이제 되는데 과연 우리가 궁금한 게 디덕, 리밋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말은 그대로 손해액이에요. 손해액은 어떻게 바뀌어? 그거를 매번 우리가 막 기대값 계산하고 막 적분하고 이렇게 해서 매번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비율을 미리 만들어 놓고 비율만 곱해가지고 원래 보험료에서 이렇게 쳐낼 수 없나? 내가 자기부담금 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자가 잠깐만요 뭐 이거 해서 기대값 다시 계산해서 어떻게 되니까 얼마가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기대값이 10에서 20으로 바뀌었을 때 10일 때 보험료가 100이었으면 20일 때는 뭐 곱하기 0.9를 해서 90만 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요 비율로
간단하게 이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겠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표현한 게 첫 번째 loss elimination ratio입니다. 손해가 지워지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일단 적용을 합니다. 디덕터블을 적용을 하게 되면 손해가 감소하겠죠. 그게 도대체 얼마나 감소하겠냐를 물어보는 게 LER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부담금 이하의 손해의 비중입니다. 자기 부담금보다 아래로, 그러니까 디덕터블을 딱 설정했을 때 디덕터블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손해액의 비중, 전체 로스의 전체 중에서 디덕터블을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요걸 물어보는 게 바로 LER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계약자 입장에서 전체 로스 대비 디덕터블 설정했을 때 얼마를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거를 어떤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고에 대해서 해서 평균 친다라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 기대 손해액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대값은 항상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전체 사고에서 평균 냈을 때 디덕터블 설정하면 얼마나 좀 할인이 됩니까? 요런 게 LER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이하 손해 비중,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냐? LER은 그냥 요 식만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값이나 확률 보셨던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기대값 요게 그냥 이제 전체 손해의 기대값이죠.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내야 되는 돈일 거예요. 요게 여기에서 X와 D 중에 작은 거, 아까 자 디덕터블이 적용됐을 때 그로스 로스는 어떻게 된다 했죠?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 X X 요렇게 된다 했었죠. 아까 X D와 요거의 슈퍼 플러스가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요게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요때 X에서 X D 요건 이제 리밋을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요거를 빼주게 되면 이제 디덕터블 적용했을 때 보험자의 손실이 된다고 했고, 그럼 이게 원래 손해잖아요. 이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D의 플러스는 X X 이렇게 D라면 이게 FGU 손해액이에요. 요게 보험자 손해액이에요. 그러면 요게 누구 손해액이에요? 이 피보험자 손해액이에요. 자기 부담금.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우리는 아까 보험자 입장에서 계속 모델링을 하는 거였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데, 피보험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피보험자는 요걸 부담하게 됩니다. 그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보험자 입장에서의 손실의 비율.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FGU에서 자신한테 오는 로스로 바뀔 때 얼마나 감소하게 됩니까? 감소하는 기대손해액의 비율.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X의 기대값 분의 X와 D 중에 작은 것의 기대값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하게 되면 굳이 막 또식 할 거 없죠. 그냥 X에 대한 거 기대값 계산할 줄만 알면 돼요. 아까 X 근데 요 기대값은 사실 좀 은근히 귀찮은 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테그랄 하고 0부터 D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0부터 D까지는 그냥 원래 fx에 이렇게 dx 기대값 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플러스 이게 잘라서 해야 돼서 귀찮은 거예요. 한 번에 포뮬러로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D부터 무한대까지는 뭐가 해야 돼요? 요 X자리에 요 변수가 바뀌죠. D로 고정돼 버리죠.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2에 아까 제가 리밋 할 때 요거 굳이 하지 않았는데 별거 아니어가지고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분모는 2의 x면 2의 그냥 x, 아까 그냥 이게 요거겠죠. 똑같은데 0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게 LER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미국 계사 시험 같은 거 보게 되면 요 X와 D의 언더꺽쇠 요거 작은 거 취하는 거에 대해서 요 기대값의 포뮬러를 아예 식을 써놓았어요. 거기에서는 그 테이블을 주거든요. 아예 표를 거기에 요거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왜 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비율 가지고 보험료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요게 요
LER의 D 변수죠. 결국은 이제 X 변수가 아니라 이제 D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X는 어떤 손해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치면, 그럼 요거를 D를 X축으로 해서, D가 이제 자기부담금이고 전체 보험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라고 할까? 보험 금액이 있고, 보험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이제 디덕터블을 표현했어요. 100%가 마지막이겠죠. 디덕터블을 100% 취하면 그냥 아예 손해액이 없는 거겠죠. 이렇게 디덕터블 100%까지 했을 때 여기가 이제 100%가 될 거고, 저 LER이라는 Loss Elimination Ratio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서 보험료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걸 왜 배우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 대비 내가 자기 부담금의 비율을 한 20%로 먹였어요. 그럼 20%로 먹였으면 요거에 대해서 계약자가 내게 되는 손실은 지금 딱 이렇게 그래프로 올라가 봤더니 여기가 한 70%예요. 그러면 자, 전체 사고가 이제 뭐 자잘한 사고, 어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자잘한 사고도 나가고 큰 사고도 나는데, 그런 거를 다 더한 게 이제 여기 100%에 해당하는 EX겠죠. 이게 다 더한 건데, 이 중에서 20% 이하의 사고들이 요 기대값 전체를 채우는 그 비중이 은근히 크다는 거예요. 70%. 소손해로 나올 수 있는 손해의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험 계약자가 20%의 자기 부담금을 설정했을 때 70%를 자기가 부담하게 돼요. 원래 전체 사고에. 그러면 반대로 보험자 입장에서는 30%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받으면 되겠죠. 손해액의 30%를 보험료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요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이거를 보험자 입장에서 만들어낸 커브가 익스포저 커브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요걸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건별로. 물론 이 익스포저 커브를 만드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가 균질한 데이터가 이제 일반 손해보험 쪽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커브를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LER을 갖다가 쓴다라는 거를 알아야 왜 내가 이걸 배우고 있냐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걸 통해서 원래 보험료와 어떤 자기부담금 혹은 이제 재보험 계약이라고 치면 초과손해액 재보험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보험료가 변하게 되는지 요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좀 이제 비슷한 게, 이 디덕터블에 대한 게 있으면 리밋에 대한 것도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Increased Limit Factor ILF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름에서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리밋을 증가시켰을 때 기대손해액의 비율이 얼마나 또 변하냐. 이 리밋을 증가시키면 기대손해액의 비율은 증가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리밋을 증가시키면 보험자, 이거 지금 보험자 입장에서 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아까부터 보험자 입장이냐 계약자 입장이냐 이런 게 중요해요. 보험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손해액이 증가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 한도액을 늘려주면 이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받아야 되지? 이런 질문이 또 보험자 입장에 생길 수 있죠. 자, 이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거 배상책임에서 많이 써요.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액이라고 할 게 좀 마땅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상책임을 한다는 건 내가 얼마를 누구한테 제3자에게 혹은 이제 사람들에게 배상을 책임을 가졌을 때, 이렇게 법적으로 이만큼 피해액을 보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주는 건데, 그 피해액이라는 게 뭐 가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만큼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냐에 따른 거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일을 못하게 됐으면 일을 할 때 벌 수 있는 돈을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걸 미리, 왜냐면 제3자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LOL을 그래 설정합니다. Limit of Liability를 설정을 해요. 한 10억. 그러니까 당신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거 오케이. 그랬을 때 최대 10억까지 일단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이제 보상 한도액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근데 나 진짜 크게 사고 칠 수도 있는데 뭐 올려주세요. 20억. 그럼 과연 10억에서 20억으로 올렸을 때 요 보험료가 어떻게 올라야 될까? 보험료 일단 올려야겠죠. 왜냐면 더 많이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 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이거를 그대로 2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10억 이 사고는 자잘한 쪽에서 더 많이 터져요. 진짜 큰 거는 엄청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20억까지 올린다고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로 한도를 올린다고 쳐서 지금 빈도를 아예 계산 안 한 거잖아요. 그냥 2배 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빈도 때문에 올라갈수록 빈도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그대로 2배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니까 그거를 2배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심도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 손해액 기준으로 익스펙테이션이 얼마나 바뀝니까? 손해액이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비율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식은 좀 더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요 밑에가 그냥 EX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요 케이스를 생각하면 돼요. 원래 보상해 주기로 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게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베이스가 일단 있어요. 베이스 리밋이 하나 있고 그 베이스 리밋 대비 리밋을 올리는 거예요. 어퍼 리밋이 이제 생겨요. 요게 이제 올랐을 때 얼마나 그럼 올라갑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는 사실 요 u가 무한대로 간 거죠. 완전히 다 보상해 주는 게 그냥 원래 기대값인 거잖아요. 손해액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다 보상해 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상 한도액을 정했을 때 그 보상 한도액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생각하면 요런 거예요. 아까 뭐 0부터 해서 이렇게 뭐 2x분의 아까 그 앞에서 뵀던 LER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EX는 사실 요 D가 무한대로 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보상 한도액이 무한대로 간 상태인 거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요 B라는 데에서 일단 내가 보상을 해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1로 잡는 거예요. 여기를 1로 잡고 요걸 늘려요. 갑자기 U로. 그러면 이게 늘어나겠죠. 여기가 이제 I, L, F 값이 이렇게 쫙 늘어나요. 요게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요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비율 요게 ILF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LF랑 LER은 사실 비슷한 녀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녀석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디덕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혹은 보험자 입장에서 리밋을 올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할 거냐에 대한 차이가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Indicated Deductible Relativities인데 IDR.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고 이제 디덕터블에 대해서 아까 자 LER이 원래 디덕터블에 대한 기본적인 그 계수예요. LER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아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LER에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 놓고 요 뺀 만큼을 보험자가 보상하면 됩니다. 요만큼은 계약자가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IDR은 그게 이렇게 왜 굳이 빼서 하냐 여기 한번 요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바로 즉각적으로 볼 수 없냐 이런 거예요. 보험자 입장에서 손실은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IDR입니다. 식을 그냥 딱 보면 돼요. 자, EX-EX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요거 뭐였죠? X에서 2의 XD 요거 빼는 거 원래 슈퍼 플러스였죠. 이게 바로 X-D의 슈퍼 플러스. 그러니까 디덕이 있는 보험자의 손실이었죠. 요거 계속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피보험자 요거 원래 FGU 피보험자 보험자 이렇게 관계가 계속 성립하는데 아까 LER은 요거 가지고 한번 피보험자 입장에서 그래프 그려보자 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보험자 입장에서 자 원래 베이스먼트 디덕이 있었어요. 그게 다른 디덕으로 바뀌었을 때 보험자의 손실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1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덕이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먼트 디덕보다 커지게 되면 보험자 손실이 줄어들 거고 디덕이 베이스먼트 디덕보다 작아지게 되면 반대로 커지겠죠. D랑 B가 똑같을 때가 완전히 비율이 1인 거고 그러니까 디덕이 바뀌었을 때 보험자가 보험료를 얼마나 바꿔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갱신계약이라고 치면 애초에 얘도 디덕이 하나 있었겠죠. 뭐 한 원래 디덕이 5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디덕을 낮춰달래요. 내가 부담하는 게 너무 커서 이거 나 보험 가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낮춰달라. 라고 하면 디덕이 지금
5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과연 요거에 대한 보험료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사실 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래서 X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요 그래프가 다 달라져요. 원래 아까 LER 기준으로 제가 막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요게 그 물건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될 거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X축 Y축 그려서 하는 거니까 다 달라지겠죠. 결국은 기초 물건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는 그게 그냥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있느냐 뭐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손해보험 모델링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증권상 특징 때문에 몇 가지 기초사고가 그대로 보상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요게 모라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익스포저를 관리할 보험사 입장에서 익스포저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디덕이랑 리밋을 설정을 하게 되고 요게 설정하게 되니까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의 손실과 자 보험자 피보험자 그리고 FGU 요 세 개가 다 달라지게 돼요. 디덕과 리밋을 설정하게 되면 막 서로 이게 아무튼 더해서 요게 되면 되긴 하는데 요게 막 관계가 계속 뒤섞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자 입장에서 로스와 FGU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혹은 피보험자의 로스는 또 FGU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를 우리가 확률 변수를 통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통해서 그 통계량의 변화를 측정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LER, IRF, IDR이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비율입니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매번 새롭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서 원래 보험료가 있으면 원래 보험료가 이제 손해액을 얘기하는 거겠죠. 수지상등 기준으로 net 프리미엄이라고 치면 거기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해서 바로 새로운 보험료를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손해보험 모델링에서 오늘 폴리시 리밋, 디덕, LDR, 뭐 ILF 이런 것들 공부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책 같은 거 읽어보면서 풀어보시고 시간 되면 뭐 연습 문제 따로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